심장 쇼크입니다. 바로 처치 안 하면 죽습니다. 미쳤어? 회장님, 가슴에 주사기를 마음대로 쳐라. 갑자기 쓰러진 박도연 회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입사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 운전기사 민우는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꺼내 회장의 가슴을 향해 겨냥했죠. 회장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우리 회장님 죽이려는 거야. 하지만 민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운전기사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고시원 건물 꼭대기층입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28살 정민우는 편의점 유니폼을 벗어 침대 모서리에 던지고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등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오늘도 8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담배 냄새, 라면 끓이는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립의대 마크가 찍힌 학생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학생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옆에는 암기용 인덱스 카드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한때는 이 카드들을 손에 쥐고 밤새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민우는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 3살쯤 된 아이가 서 있는 사진입니다. 민우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주신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내 엄마야.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꼭 의사가 될 거야. 아픈 애들, 나처럼 버려진 애들을 보살펴 줄 거야. 민우는 어릴 적 결심을 되뇌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 재훈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골 보육원 근처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머리를 다쳤는데도 2시간을 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결국 재훈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우는 8살이었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민우는 재훈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보육원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립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실습비, 교재비, 임상실습비, 의료세미나 참가비 등 끝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강의실에서 졸다가 교수님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우 학생, 정말 그만둘 건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꼭 돌아올게요. 휴학 후 민우는 더 많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의 소개로 전용 운전기사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대생이면 괜찮을 거야. 교육 수준 높은 사람 뽑는데 우리 집안과 아는 비서님이니깐 잘 부탁드려 볼게. 선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이력서를 넣었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적성그룹 박도연 회장 전용 기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민우는 적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마음에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운전기사 유니폼이 몸에 꼭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청년이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다니. 곧 중후한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비서 한 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비서는 민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이 박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세요. 오늘부터 전담 운전은 정 기사님이 하실 겁니다. 민우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도연 회장이 이상한 표정으로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의 눈빛에는 날카로움 대신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회장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본 듯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착각이겠지. 가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도연의 전용 기사로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에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회장을 본사로 모시고 일정에 따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도연은 까칠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차 안에서는 대부분 서류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다가 갑자기 머리를 짚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우가 재빨리 다가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아, 잠깐 어지러워서. 도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도연은 민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은 다시 한번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말 구면이 아닌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한복판 강남대로를 내려다보는 유리궁전 같은 빌딩. 적성그룹 본사 64층 회장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생 시절 꿈 많던 청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축제에 가고 연극을 보고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수진. 국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습니다. 수진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집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순수함에 끌렸습니다.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이 오직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수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적성그룹 창업주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도연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정략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윤서진,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서진은 똑똑하고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연이 수진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어른들은 격노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다. 도연은 반발했습니다. 전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수진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도연 씨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생 불행해질 겁니다. 수진은 울면서 도연을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집안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서진과 결혼했고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준호. 도연은 준호를 키우며 회사 경영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 그 환한 웃음,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던 모습.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며칠 후 강원도 지방 공장 시찰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우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준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연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도연의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해. 도연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창백한 안색, 식은땀,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공장 시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우도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도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달려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휴게소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해. 눈앞이 하얘져. 민우는 본능적으로 도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좁고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심방세동 초기 증상입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심장 쪽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슴 답답하시거나 숨 차신 적이 종종 있으시죠? 도연은 흠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민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차 문이 열리며 뒷좌석에 있던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섬세하게 관리된 피부, 명품 핸드백, 완벽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회장 부인 윤서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진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민우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무슨 의사인 척이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대를 다녀서 조금 아는 게 있어서요. 의대생이 왜 운전기사를 해요? 공부 못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서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 기사님, 본분에만 충실해요. 우리 회장님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깁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 자택, 거대한 저택의 식당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진, 그리고 아들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27살의 준호는 미지근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사 경영보다는 해외 골프, 주식, 코인에 더 관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슬슬 회사로 들어가야지. 내가 회사를 이어야지, 안 그래?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을 줘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내 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보, 그렇죠?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가 준비되면 들어오겠지.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보, 그 운전기사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넘겨짚는 버릇이 있더라니까요. 심장 어쩌고, 맥박 어쩌고. 괜히 밖에서 당신에 관해 이상한 소문 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빠르더군. 곁에 두면 든든할 것 같기도 해.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왜 저 남자는 그 운전기사를 신뢰하는 걸까요? 서진의 머릿속에 20여 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배가 불룩했던 한 여자,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 정수진. 서진은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수진과 닮았다는 걸. 눈매, 코, 입매. 특히 웃을 때 보이는 표정이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애는 그때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서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본사 64층 이사회 회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도연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손떨림이 심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털썩 기대었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병원부터 가시죠. 지금 상태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절대 못 미뤄. 내일 대형 수출 계약건에 대한 회의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민우는 회의실 문 바로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10분, 20분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 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눈은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다가가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흡 정지 직전이었습니다. 119 불러요. 임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민우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가슴 한가운데에 두 손을 포갠 뒤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심장 멈춘 거 아니야. 주사 가져와. 심장에 찌르면 다시 뛴다고.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한 임원이 응급약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그 주사기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심장에 꽂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영화는 영화고 여기선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흉골 옆 근육에 투여해야 합니다. 민우는 도연의 셔츠 단추를 재빨리 뜯었습니다. 왼쪽 흉골 옆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전한 근육 부위를 찾았습니다. 주사기를 정확히 겨눴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민우가 도연의 가슴에 주사기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회장님 심장에 주사기를 마음대로 찔러. 임원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민우가 도연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정확하게 흉골 옆 근육에 주사기를 찔렀습니다. 주사 투여 완료. 지금부터 30초 안에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민우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당신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우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저 청년, 운전기사가 맞아? 의사야? 어떻게 저런 걸?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한 숨이 아주 작게 돌아왔습니다.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냐고. 임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 뒤 텁텁한 숨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헉! 헉! 도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과 이마에는 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완벽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민우의 지식과 경험이 섞인 최선의 응급조치였습니다. 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입을 움직였습니다. 너 얼굴이 왜 나 찍지? 민우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회장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곧 119가 도착할 겁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우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도연을 검사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서진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심장성 쇼크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럼 저 운전기사가 회장을 살린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젊은 운전기사 아니었으면 회장님 못 살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지? 나와 인연이 있는 건 분명해. 도연의 머릿속에는 첫사랑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민우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도연은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정 기사는 어디 있지?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심장에 주사기를 마음대로 댄 애를 또 찾는 거예요? 이미 해고했어요. 위험한 애예요. 도연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해고했어?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인데? 여보, 정신 차려요. 저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 가슴에 주사기를 찔렀어요. 잘못했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어. 당장 정 기사를 다시 불러. 안 돼요. 저 애는 위험해요. 내가 회장이야. 당신이 회장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도연이 자신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회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정 기사님, 회장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하셨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민우는 짐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병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다른 중진들 앞에서 나한테 화를 낼 정도로 저 애를 이렇게까지 감싸? 이건 그냥 고마움이 아니야. 서진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저 애 혹시 그년이 남겨둔 그 애는 분명히 죽었는데?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자기, 오랜만이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덤프트럭 회사 사장이 된 그 남자. 20여 년 전 서진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깨끗하게 처리해줘. 복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다시 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도연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와, 정 기사.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자네 덕분에 살았어. 의사들이 그러더군. 자네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자네 의대생이라고 했지? 왜 휴학했어?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실습비며 교재비며 감당이 안 돼서요. 도연은 잠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군. 앞으로도 내 곁에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가 병실을 나가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리고 그 눈빛. 도연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저 아이를 나한테 보낸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식탁에는 서진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정한 표정으로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식사 중엔 휴대폰 좀 내려놔. 네, 아버지. 준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운전기사 말인데요.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보너스라도 좀 주는 게 어때요? 이미 인사팀에 지시했어. 역시 당신은 마음이 따뜻해요. 서진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서진의 모든 표정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서진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중 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의 인사 기록부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국립의대 합격, 현재 휴학 중. 도연은 보육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원주.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도 강원도였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장 나야. 지금 당장 원주에 있는 이 보육원에 대해 조사해봐.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보육원에 입소했던 아이들 명단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언제 할 수 있어? 조만간. 기회를 봐야지. 실수하지 마. 이번엔 확실하게 해. 걱정 마.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었어? 전화를 끄는 서진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준호야. 그냥 친구하고 통화했어. 친구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죠? 준호야, 엄마를 믿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서진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작은 가족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생일은 조용히 가족끼리만 보내요. 원주 별장에 가면 공기도 좋고 쉴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 기사한테 운전 부탁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민우는 아침 일찍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도연이 나왔고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해외 골프 일정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정 기사, 회사 일 마치고 원주까지 안전하게 부탁해요. 여보, 저는 먼저 가 있을게요. 서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진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시각 서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원주로 향하는 외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산이 높이 솟아 있었고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산사면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미친 듯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저 차 왜 저래? 민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역주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잡으세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정확히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지며 차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으스러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차는 몇 바퀴 굴렀고 나무에 부딪혀 겨우 멈췄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차량이 사고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로 운전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신음하며 의식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어깨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차박 바닥에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지갑이었습니다. 아까 이 청년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연에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기계적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누렇게 바랜 사진.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 3살쯤 된 아이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직접 선물해준 가방을 메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받고는 기쁘게 웃던 수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이. 수진아? 도연의 입술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 민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원주 지역. 그리고 이 사진. 이 아이가 내 아들이란 말인가.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기사, 정기사. 도연은 민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나도 같이 갈 거야. 도연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서진은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창을 내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도연은 저렇게 민우를 걱정하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 민우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와 가슴, 다리에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민우의 지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괜찮아요? 병실로 가서 쉬어요. 난 여기 있을 거야. 그 운전기사 때문에요? 사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연은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다친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조심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안다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우리 차를 정확히 향해 왔어. 마치 노린 것처럼.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를 다친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수술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다리 부상이 심각해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의사가 떠나자 도연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 이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육원 기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 3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 그리고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 정민우, 정수진의 아들. 도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우는 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과장, 한 가지 더 조사해줘. 말씀하십시오. 오늘 사고 난 덤프트럭.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 집안 사람들 중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특히 다리가 심했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대로 돌아가는 게 또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우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들. 28년을 혼자 살아온 아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기사 아니. 민우야. 네. 민우는 회장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지갑에 있던 사진. 그건 누구야?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주신 사진입니다. 제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고요. 그 사진 좀 봐도 될까? 물론입니다. 민우는 침대 옆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일단 몸부터 회복해. 도연은 사진을 민우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다 처리할 거야. 그리고 재활치료도 최고 선생님으로 모실 테니까 안심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이 과장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덤프트럭 회사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이름은 김태수. 도연은 그 이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신원 조회했어? 네, 회장님. 25년 전 기록도 찾았습니다. 이 과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태수와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부인께서 결혼 전에 이 남자와 교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파봐. 이 남자와 아내가 결혼 후에도 연락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전화 기록을 추적했는데 일주일 전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사고 나기 직전이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과장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정수진 씨의 교통사고 기록도 찾았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 덤프트럭 운전자는 김태수입니다.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진이 김태수를 시켜 수진을 죽였고 이번에도 민우를 죽이려 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 통화 녹음이든 문자 기록이든 뭐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죽인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저 그래.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우는 병원에 누워 있고 도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서재에 앉아 이 과장이 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연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진과 결혼하기 직전 도연은 정관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수진을 잃은 후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서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도연은 수술이 실패했나 싶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김태수의 아들이란 말인가? 도연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외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골프 치다가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무슨 전화?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냥 끊었어요. 근데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신경 쓰지 마.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김태수가 실수를 한 걸까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왜 이제 전화해? 서진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경찰이 나를 조사하고 있어. 뭐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에 내 차가 찍혔대. 곧 소환될 것 같아. 바보같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일을 저질렀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절대로 내 이름 꺼내지 마. 알았어? 하지만 알았냐고. 준호 생각해서 입을 열어야 할 거야.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김태수가 자백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서진은 어떻게든 김태수를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서진과 김태수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이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태수 움직임 파악하고 있어? 네, 회장님. 어제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진술했어?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진을 압박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김태수라는 사람 알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구요?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일주일 전에도 통화했잖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서진은 발악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다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뭘 했는지. 여보,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수진. 25년 전에 죽은 여자. 당신이 죽였지?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도 당신이 꾸민 거잖아. 민우를 죽이려고. 여보, 왜 그랬어?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예요. 결혼하고도 그 여자만 생각했잖아요. 나는 평생 그 여자 그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였어? 그리고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어? 당신 아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내 아들이야. 수진이 낳은 아들이야. 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애는 죽었어요. 내가 확인했다고요. 확인했다고? 자네가 직접? 서진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경찰이 곧 올 거야. 여보, 제발.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당신을 위해서. 날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나를 조사하고 있어. 일이 이상해지고 있어. 뭐라고? 왜 갑자기 일이 꼬이는 거지? CCTV에 내 차가 찍혔대. 어쩌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로 내 이름 꺼내지 마. 알았어? 하지만 서진아, 나 혼자만 감옥 가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비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지키고 싶으면 아무 말 하지 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자주 오시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말씀하십시오. 자네 어머니, 정수진 씨 말이야.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수진이를 사랑했어.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내 아들이야, 민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맞아.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임신한 줄도 몰랐고 자네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 수진의 사망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이걸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우리는 친자 관계야.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내 아들이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보육원에 보내셨습니까? 수진이는 집안 반대로 나와 헤어졌어. 임신한 채로 혼자 자네를 낳았고 3년 동안 키웠어. 하지만 교통사고로 그만. 교통사고요? 그래. 그것도 고의적인 사고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내 아내야. 윤서진이 김태수라는 남자를 시켜서 수진이를 죽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자네까지 죽이려 했어.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왜? 저를 죽이려 했습니까?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진에게는 그게 위협이었어. 그럼 회장님의 아들은?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서진과 김태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민우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28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서진이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경찰에 뭐라고 진술했을까요? 만약 자신의 이름을 댔다면 끝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아, 준호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솔직히 말해요. 무슨 일 있죠?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말해보세요. 사실은 내 아버지가.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진 씨, 교통사고 교사 혐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다 엄마가 저지른 일이야. 내 아버지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 서진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엄마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도연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는 큰 죄를 지었어. 무슨 죄요? 25년 전 내 엄마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였어.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자의 아들까지 죽이려 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증거도 다 있어. 도연은 서류를 꺼내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 김태수와의 관계, 교통사고 조작 증거. 준호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 정민우 씨가. 그래, 민우는 내 아들이야. 진짜 아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아들입니까? 김태수라는 사람이야. 내 엄마의 옛 애인이었어.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뭡니까?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피해자요? 저는 살인자의 아들이고 게다가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에요. 이게 대체 왜?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준호야.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준호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진의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윤서진,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의자는 25년 전 정수진 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고 최근에는 정민우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서진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도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우가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민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재활은 잘 되고 있어? 네,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이구나.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서진의 재판이 시작됐어. 그러셨군요. 미안하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민우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꿈은 의사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학비며 생활비며 다 지원할게. 아버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아니야. 28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병원에서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도 생겼고 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도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회사 주식 증여 계약서입니까? 그래. 적성그룹 지분 30%를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아버지, 이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받아야 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아. 내가 의사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아. 다만 이건 내 몫이야. 민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 천천히 생각해. 도연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서진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서진은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왔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다 엄마가 잘못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대체 왜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 회사요? 회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엄마는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살인자인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빈 유리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는 김태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태수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윤서진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오래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럼 박준호 씨가 당신 아들입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년 전 정수진 씨의 교통사고도 당신 소행입니까?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윤서진이 시켰습니다. 박도연 회장의 첫사랑을 없애라고. 그럼 최근 정민우 씨의 교통사고도 당신 소행입니까? 네, 그것도 윤서진의 지시였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재산 분할, 상속 계획.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라.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책상에서 일어나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저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서. 준호야. 도연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혈연이 다가 아니야. 나는 27년 동안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 갈 거니?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감사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민우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해서 타라. 도연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버지, 제가 살던 고시원으로 가주세요. 짐을 좀 챙겨야 해서요. 그래. 차는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네, 1년 넘게 살았습니다. 민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꼭대기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책과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동안 여기서 살았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내가 몰라서.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민우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책들, 옷가지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든 지갑. 도연은 민우를 도우며 짐을 날랐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차에 실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도 될까? 아버지로요? 당연하지. 이젠 내 집이야. 차는 강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시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날이 오네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민우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민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세계였습니다. 내 방은 2층에 있어. 같이 올라가자. 도연은 민우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방은 넓고 밝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너무 큽니다, 아버지. 천천히 적응하면 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민우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저녁은 함께 먹자. 네, 아버지. 도연이 나가고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대한 저택의 방에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민우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도연과 민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민우야. 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내일부터 학교 복학 준비하자. 네, 그러려고 합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다 내가 처리할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회사 일도 천천히 배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민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꿈은 의사예요. 도연은 잠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내 꿈을 존중해. 하지만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아버지,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봐. 의사가 되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내가 얘기했던 부분도 생각해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방에서 의대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복학 신청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도 생기고 학교도 돌아가고 엄마가 원했던 의사가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민우는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재벌가 부인의 살인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도연은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찬 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벌가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윤서진,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정수진 씨 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 정민우 씨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입니다. 25년 전에도 최근에도 피고인은 김태수를 사주해 교통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검사는 통화 기록, 김태수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진의 범행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방청석에 앉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평생을 당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그늘에서 살았어요. 당신은 결혼하고도 그 여자만 생각했잖아요. 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남편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제 아들을 지키려고 한 게 죄예요?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서진을 제지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판결은 언제 나와? 다음 주입니다. 알았어. 도연은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가자. 차는 강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그늘에서 살았다고. 서진도 피해자라고. 맞는 말이야. 나도 아내에게 잘못했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우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도연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온대. 그러셨군요. 민우는 도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연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구나. 도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준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러셨군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준호도 피해자야.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28년 동안 너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몰랐어.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집안 압력에 굴복해서 수진이를 떠나보냈어.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도연은 민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연과 민우는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서진은 25년 전 정수진 씨를 살해했고 최근 정민우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입술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윤서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교도관들이 서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봐요. 제발.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울부짖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도연과 민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걸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도 나도. 네, 아버지.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이전 계획서, 재산 분할 계획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 도연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우에게 회사 지분 60%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40%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민우는 차를 책상 위에 놓고 앉았습니다. 도연은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우야, 복학은 언제 하니? 다음 달입니다. 이미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준호 씨에게 연락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한테?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연락하시면 조금은 위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 착하구나. 준호가 내 자리를 뺏을 뻔했는데도 형은 잘못이 없습니다. 형도 피해자예요. 민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연락해 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도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재판 결과 들었니? 네, 뉴스로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너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못했구나. 아버지.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내 아들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27년 동안 함께 산 내 가족이야. 준호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아버지. 건강 챙기고 새로운 시작 잘해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에 갔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은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이 과장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안에 회장직을 물러날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후계자는 제 아들 정민우입니다. 회장님, 정민우 씨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 민우가 의대를 졸업하고 회사 경영을 배울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결정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새로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 잘 키울게. 걱정 마.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날 아침, 대학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교정을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대 건물 앞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교과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우가 돌아보니 같은 과 동기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습 준비했어? 응, 다 했어. 민우는 친구들과 함께 실습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하던 민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생겼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됐습니다. 무엇보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민우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 한쪽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육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훈이와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가 교통사고로 죽던 그날, 민우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 재훈아, 나 이제 곧 의사 될 거야. 약속 지킬게.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있습니다.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민우는 수업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올해로 29살이지? 네, 그렇습니다. 의대는 언제 졸업하니?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 않니?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알아. 내 꿈을 존중해.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하니? 아버지께서 계속 경영하시면 안 됩니까?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어. 그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도연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는 정말 회사에 관심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재훈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재훈이? 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죽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고.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유일한 아들이니까 물려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의사가 되어라.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우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도연도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연은 서재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너에게 줄 게 있어. 도연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야.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수진이가 너를 보육원에 맡길 때 원장 선생님께 맡긴 편지야. 최근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오래된 파일 속에서 발견하셨다고 나한테 전해주셨어.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노란색으로 변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엄마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야. 언젠가 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께 전해줘.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그러니 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민우야, 착하게 자라렴. 엄마의 꿈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답니다. 알아. 나도 수진이를 평생 사랑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과 민우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진의 묘였습니다. 도연이 수진의 유골을 찾아 새로 묘를 만들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진,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영원히 우리 가슴에. 민우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이제 아버지도 찾았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민우는 꽃을 올렸습니다.
도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 아들 민우, 내가 잘 돌볼게. 도연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우와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성그룹 박도연 회장, 소년소녀가장 의료비 지원 재단 설립.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재 200억 원을 출연해 소년소녀 가장들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던 일 아니냐? 아픈 아이들 돕는 일.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아내도 알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이건 당연한 일이야. 도연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몇 달 후, 민우는 의대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교수님께 불려갔습니다. 민우 학생, 성적이 정말 우수하네요.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의료 혜택이 부족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제의도 받았을 텐데요.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다릅니다. 훌륭한 생각이네요. 응원합니다. 민우는 교수님께 인사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졸업식 날 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졸업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연도 객석에 앉아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수 졸업생 정민우. 민우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민우는 단상으로 올라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우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축하한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도연은 민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으로 한 거지. 두 사람은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원주로? 네. 거기 작은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네. 그리고 재훈이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재훈이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민우는 짐을 챙겨 원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너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며 기차를 배웅했습니다. 몇 시간 후 민우는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훈아, 나왔어. 약속 지켰어. 민우는 중얼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후 민우는 원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젊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민우를 찾았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구나. 원장 선생님. 민우는 원장 선생님을 껴안았습니다. 의사가 됐다며?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노력으로 된 거지. 원장 선생님은 민우를 보육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이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이니? 네. 재훈이처럼 아픈 아이가 없도록 제가 돌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그날부터 민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저녁, 민우는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잘 계시고요. 걱정 마세요. 민우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민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았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힘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나아질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